계엄 선포 이후에 뭐 네, 혼돈한 전국이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 한강 작가가 음,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네, 관련된 이제 기념 강연 또 수상 소감 이런 부분에서 네,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많이 전달해 줬어요. 저는 뭐 윤석열 계엄 관련된 이렇게 방송을 듣다가 음, 시간이 좀 돼서 그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하는 한강 작가의 그 수상 소감, 수상 기념 강연을 네, 들었는데, 너무 제가 지난번에 채식주의자 해설을 음, 하면서 음, 소땡땡 목사님의 견해를 따라 다소 기독교적 세계관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음, 권독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네, 이분이 그 한강 작가가 스스로 본인의 육성으로 자기의 작품 세계를 들려주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네, 사랑과 생명, 뭐 이런 내용들, 죽은 자와 산 자, 이런 구원의 문제, 음,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신학과 굉장히 맞닿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때쯤 음, 되면 좀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 애프터 서비스로 좀, 음, 예, 견해를 수정하는 한강 해석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음, 그렇지 않아도 그 어제, 네, 어, 그 탄핵안이 오르고 그 네, 제안서를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딱 한강 그래요. 작가의 그 노벨상 그 수상 기념 연설에서 강연에서 나왔던 어구를 사용해서 이제 광주의 영령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이거를 뭐 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즌에 하면 또 탄핵 전국에서 여러 가지로 좀 머리도 아프고 또 의분도 생기고 하셨던 분들이 또 인문학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음,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정확히는 24년이죠, 올해. 그러니까 네, 12월 10일 네, 화요일이었는데 그 밤 자정을 넘겨서 한국 음, 시간으로는 11일 좀 새벽이었어요. 1시인가 2시. 그때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이렇게 받는 그런 아, 영광스러운 멋있다, 그런 멋있다. 네, 장면들이 네, 네, 있었고 네, 네, 나라를 팔아먹는 이 윤땡땡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어떤 나라의 영혼을 지금 치유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이 그 그 시상식이 열리기 전에 네, 이틀 전에 이제 12월 8일에 네, 이 스웨덴 할리먼에서 이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한 음, 한강 작가의 강연이 있었는데 음, 이 문학상 강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쓴 그 글 모국어로 강연을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한강이 직접 한국말로 강연을 했고 거기 오신 분들은 영어랑 스웨덴어로 번역된 인쇄물을 통해서 그 강의를 이렇게 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한국 사람이 네, 다른 맨날 뭐 이렇게 뭐 인쇄물, 영어 번역, 통역 이게 아니고 그 수상자의 그 강연을 직접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음, 그것도 굉장히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어, 그 내용 자체가 좀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음,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와, 예, 이틀 멋있다. 전에 기념 강연을 한 건데요. 빛과 실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강연이 제목이 빛과 실이라는 거였고, 한강이 그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부터 최근에 이제 출간한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네, 자신의 이 문제의식과 집필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 음, 그런 것들을 회고하는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글을 쓴다는 건 뭐고, 언어라는 거, 문학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음, 한강이 참 질문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답변해 나가는 과정이 자신이 작품을 집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 그게 이제 작품 세계 사유 여정을 보여주는 음, 한 40분 넘었던 강연 같은데요. 그런 음,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강연 첫단에 이 음, 강연이라고 하는데 강의식이 아니고 또 한편의 수필 같은 음, 강연이었고요. 네네, 작년 1월에 한강 작가가 그 이사를 하려고 창고를 정리하다가 네, 낡은 구두 상자에서 네, 어,
그러니까 저희도 옛날 편지, 옛날 일기장 같은 거 그 박스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런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여덟 살 나이 때 네. 삐뚤빼뚤 이렇게 뭐 이렇게 연필로 쓰고 그 갱지에다가 그거를 접어서 마치 이렇게 그 어. 시집처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8살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는지, 예, 시를 음. 쓰고 자기가, 예, 종이로 이렇게 중철해서 만든 시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음. 그분이 8살 때니까 1997년 4월이라는 그 날짜를 적은 한 편의 시가 있었는데요. 그 네. 시가, 예,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예, 여덟 음. 살 때 지은 시치고는 참 통찰이 깊은데, 이 8살 한강이 이 수줍은 이 단어로 이렇게 네. 적어낸 말을 이제 본인이 이제는 노벨상 수상자가 된 이 현재의 한강이 끄집어내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한강 작가의 최초의 물음은, 예, 문학적인 음. 최초의 물음은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은 어디 음. 있을까? 사랑은 무엇일까? 음. 가슴과 가슴 사이를 잇는 금실, 빛을 내는 실이 되어서, 예, 지금 현재의 한강과 이렇게 연결된 그 기억의 끈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지만 옛날의 나이잖아요. 그리고 음. 작품을 쓸 때마다 그 한강이라는 자아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변하고 발전을 하는데, 그 여럿의 한강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 실 같은 것이 사랑에 대한 물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예, 무슨 우리 저희가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책만 봤기 때문에 좀 오해하기 쉬운데, 이 네. 한강의 전체적인 작품, 최초의 물음,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진 금실처럼 이렇게 흘러나온 그 물음은 사랑에 대한 물음이다라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니, 그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요렇게 보니까 지금 이분이 89학번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팔, 있는데.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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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학번. 89학번, 68년생. 예, 89학번인데, 염색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머릿결이 깔끔하잖아.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앞에 여기서 보니까 약간 이제 희끗희끗한 부분이, 삐끗삐끗한데, 예, 좀 네. 멋을 부린 것 같기도 하고, 나름. 그러니까, 이분도 사람이다. 요거 꼭 짚고 가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좀 그래도, 예, 단아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사실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알겠습니다. 진행해 예, 주시죠. 아, 기독교적인 사랑이었으면 좋겠네. 예. 스크램으로. 당연하죠. 그래서 교, 한강은 이제 네네. 우리가 봤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통해서는 네. 사랑을 가슴에 담은 인간이 그 음, 가슴 속 사랑과 사랑을 연결하면서 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음, 인간이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배반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음, 그로부터서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건 뭔지에 대한 질문을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 음,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음, 그걸 위해 더 이상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음, 질문이 담겨 있다고 해요. 음. 채식주의자 영해라는 주인공 스토리를 우리가 좀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폭력을 거부를 얼마나, 예, 전적으로 네. 할 수 있을지, 그러다 보면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도 잃어버리고 음, 하나의 식물로 변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음. 뭐 이런 작품 세계를 다 하기 때문에 한 작품 한 작품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이제 채식주의자 이후에 한강이 스스로 묻는 건, 폭력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삶과 세계를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식물이 될 수는 없죠. 네. 예. 영에는 나무가 되길 원하고, 예. 세계도 거부하고 자기 삶도 거부하지만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한강이 그 다음에 소설인 바람이 분다 가라라고 하는 데서는 음, 그 물음을 응시하고 저항하며 대답을 기다리며 이 음, 작품을 통해서 또 한 단계 나아간 건 뭐냐면, 음, 마침내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는가? 음, 생명으로 진실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채식주의자만 읽으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뭔가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 같지만, 그 다음 소설에서 한강은 뭔가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고
음. 생명 있는 존재로서 뭔가 진실을 향해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저희도 너무 이제 한강 어려워. 근데 약간 철학 시간 같아. 그래서 그죠? 저는 그렇지 한강이 않습니까? 예. 그냥 쉬운 작가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노벨 그러니까, 문학상을 받을 만하다. 아니, 제 얘기는 이 철학이라는 게 다 좋아할 수는 없는 학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참 심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읽히기 쉽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대를 일으켰다라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냐, 이거죠. 두 마리 토끼를. 어, 심오한 내면의 것을 쉽게 풀어 쓴다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유시민도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 양반 글 보면 되게 딱딱해요. 뭐 재밌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신학이나 철학이 네,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음.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야 되고, 예, 진짜? 문학이, 예, 영화가 우리 예, 시대의 어떤 영혼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아, 소설이 때로는 이렇게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네. 읽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느 지점에 그러니까, 예, 네. 감동을 줘요. 예, 그런 부분이 어, 근데 단순히 그냥 쉽게 예, 정서적으로 감흥을 주려고 쓴 음, 글들만은 아니고 그 음, 안에 이렇게 깊은 철학과 예, 음, 신학의 그런 음. 구원의 문제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와, 그거를 이제 대단하다. 많은 해설가들이 잘 해설해 주시지만 또 음, 요번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자기 작품을 그 음, 담긴 물음들을 끄집어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약간 어떨 그, 때 의심스럽기도 해. 그 다들 이해하고 저기 좋다 이러는 건지, 딴 사람들이 좋다고 이미 확정이 난 거니까, 나도 다 알아. 뭐 이런 느낌으로, 야, 그것도 모르냐 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로 그냥 아는 척을 하는 건지 확실치 않다. 이거죠. 예, 뭐 어쨌든 그 노벨 문학상 받았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아는 체 하면서 그렇죠. 아니, 뭐 그래도 그거라도 책이 나쁘지 많이 팔리고 않다. 있잖아요. 아, 그럼 됐지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살아남아야 한다면 어떤 세계를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까라는 걸 묻는 그 소설이 음, 그녀의 다섯 번째 장편 소설 히라버 시간인데요. 그 음, 히라버 시간에서는 이런 이제 물음들을 그 담아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인간의 가장 연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그 부인할 수 없는 온기를 어루만지는 것, 음, 그것으로 우리는 마침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이 음, 더덥고 폭력적인 세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음, 한강은 여전히 이 세계는 더덥고 폭력이 난무하고 고통스러운 세계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음, 그럼에도 인간과 인간이 가장 연한 부분을 서로 온기로서 어루만지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통찰을 히라버 음, 시간이라는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음, 하고 있는 거죠. 음. 그, 히라보가 왜 나오는 거야, 근데? 저도 이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이 예. 스토리는 이제, 음, 제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예, 그러니까 음, 그 시각을 잃어가는 사람과 그 청각을 잃어가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이어요. 음, 그러니까 한 음, 사람은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침묵의 세계로, 한 사람은 빛을 볼 수 없는 어둠의 세계로 가는데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음,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며 어루만질 수 있는 그 온기, 그게 음, 이제 마침내 최종적으로 종말적으로 그 영원한 음, 하나의 순간으로서 빛을 향해 나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 이 즈음에 이제 한강이 광주에 대해서 좀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음, 빛과 따스함이라는 방향으로 뭔가 음, 삶과 세계를 끌어안는 소설을 상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음, 다 아시겠지만 한강은 어린 시절에 그 광주에서 살았고요. 음, 그 1980년 1월, 그러니까 음, 9살 될까 할 때 가족과 함께 광주를 떠나는데 음. 80년 1월이니까 바로 그 80년 5월에 5.18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개월 뒤에 바로 자기가 살았던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이 한강에게는 계속 이제 그게 꼬리표처럼 물음이 들렸고
그 음, 다음에 이제 몇 해가 지났을 때 그 아버님이 한승원 작가님이시잖아요. 네네. 그 집에 서가에서 그 광주 관련된 그 사진첩이 거꾸로 이렇게 꽂아 있는 거를 보고 그 음, 어린 나이였지만 그거를 이렇게 펼쳐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뭐 대학교 들어가서 광주 뭐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거 하면 끔찍한 이제 그 지금 이제 계엄군 계엄군 음, 공수부대에 의해서 뭐 학살당한 그 광주 시민들의 끔찍한 모습들도 있고 음, 예. 그런 게 이제 뇌리에 박혔는데 음, 그때 이제 한강이 질문하게 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음, 행군부에 저항하다가 곤봉과 총검, 총격에 살해된 시민들과 학생들의 그 사진들, 그 훼손된 얼굴들, 음,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이고요. 음, 근데 같은 그 사진첩을 펼쳐 보니까 총상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 대학병원 앞에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도 있었다는 거죠. 또 음, 같은 물음인데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한쪽은 예, 인간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냥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총쏴 죽이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는 그때 보면은 뭐 그 네. 헌혈도 하고 주먹밥도 나누고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행동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립할 수 없는 이 질문 사이에서 하나는 인간의 폭력성과 잔악성을 보여주고 다른 네. 하나는 인간이 함께 아파하고 연대하는 그 음, 끝없는 그 연결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한강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대면하면서 글쓰기를 통해서 그 의문들을 꿰뚫어 나가려고 하는데 음, 이게 재밌더라고요. 아, 작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라는 생각을 한 게 80년 5월 광주의 그 증언들 그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뭐 900여 명의 증언을 모은 책이 있는데 뭐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네. 그거를 한 달에 걸쳐서 매일 9시간씩 완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 그리고 다른 세계 다른 역사에서 국가폭력을 다룬 자료들도 다 펼쳐져 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음, 세계에 걸쳐서 긴 역사에 걸쳐 반복해온 그 학살의 자료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한강이 이제 떠올린 질문이 있는데 이게 음, 굉장히 유명한 질문인데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아, 네. 한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음, 한강은 처음에는 현재 작가로서 과거에 그 감추어졌던 사실들을 드러내면서 뭔가 음, 과거를 다시 도우려고 하고 과거에 그 학살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글을 음, 썼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그 잔혹한 그런 학살의 글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읽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인간의 어두운 폭력성의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과연 인간성이라는 게 희망적인 부분이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소설을 구상하고 집필하는 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서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1980년 5월 그 마지막 그 진압군들이 들어오기 전 새벽에 도청 옆에 그 YWCA에 남아 있다가 살해되셨다고 하는 그 박용준 열사, 음, 수줍고 조용한 성격이었다라는 그 박용준 열사의 남겨진 글을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음,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겁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마 그 마지막 이제 진압군들이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걸 회피하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서 저항하려 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래서 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박연준 열사의 글에서 뭔가 번뜩, 내가 음, 끝까지 이 글을 써 나가야겠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걸 써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벼락처럼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앞서 자기가 광주를 다루면서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들었던 질문,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게 된 거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현재의 산자가 과거의 죽은 자를 돕고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음, 과거의 죽은 자들이 현재에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구하고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 대목을 이제 지난번이 아니라 바로 어제 그 박찬대 의원이 이걸 인용하면서 80년 광주가 24년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강이 소설을 쓰는 동안 아, 정말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구나. 죽은 음, 자들이 산자를 구하고 있구나라고 이런 이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음, 원래 네, 한강은 5.18 그 광주의 사진첩을 본 이후로 항상 이런 의문을 품고 살았다라고 해요.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음,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음,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이번에 그 계엄령, 이 윤땡땡이가 계엄령 선포하고 네, 군인들을 동원해서 뭔가 죽음의 전쟁에 이런 미치광이 행패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국민들이 저항하며 나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본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 참혹하지만 존엄한 게 인간이고 이 두 벼랑 사이를 잇는 불가능한 그 허공의 길을 건너려 한다면 죽은 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이렇게 네네, 회고가 된 건데 온다라는 거는 오다의 현재형이잖아요. 네, 너라고 불리는 당신이라고 불리는 그 소년, 음, 그 2인칭으로 불리는 그 순간 그 어둠 속에서 깨어난 소년의 혼이 그 걸음걸이로 혼의 걸음걸이로 현재를 향해 다가온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죽은 자들 그 타자의 넋이 당신 너라고 부르는 그 부른말에 응답해서 산자를 향해 걸어나와 현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광주가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고 아니죠. 그냥 지명이 아니고 보통 명사화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역사를 현재 역사를 돕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의 혼이요. 네, 네, 그리고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이제 출간했을 때 많은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소설에 담긴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라고 고백할 때 한강은 음, 자신이 이 소설을 쓸 때 자신이 느꼈던 그 고통과도 그것이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음, 그래서 그 고통의 이유는 뭘까? 우리는 인간성을 믿고자 하기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자신이 파괴되는 것을 느끼는 것일까?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고자 하기에 그 사랑이 부서질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 사랑에서 고통이 생겨나고 어떤 고통은 사랑의 증거인 것일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에, 어려워,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인간 안에 인간성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때로는 많이 좌절되고 부서지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인간이 지닌 그 사랑의 증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강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는데 네, 어, 이상한 꿈을 꿨다라고 해요. 2014년 6월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해 주는데 음, 벌판을 걷는데 그 벌판 그 가득 검은 통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심겨져 있고 그 나무 뒤쪽에 무덤 봉분들이 있었는데 그 벌판 끝에서부터 바다가 밀려와서 그 음, 꿈속의 한강이 스스로 생각하길 왜 이런 곳에다가 무덤을 썼을까? 그리고 음, 스스로에게 아래쪽 무덤들의 뼈들이 그 밀려온 파도에 모두 쓸려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음, 위쪽 무덤들의 뼈들이라도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 더 늦기 음, 전에 지금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나는 삽도 없는데 벌써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라고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 이제 시초가 돼서 제주 4.3을 또 소설로 써야겠다라고 해서 제주도에 음, 월세방을 얻어서 서울과 오가면서 이 음, 제주도 탐사하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소설을 쓰게 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을 쓰는 동안에 이런 메모들을 이제 한강에 남겼다라고 해요. 음, 생명은 살고자 한다. 생명은 따뜻하다.
죽는다는 건 차가워지는 것, 얼굴에 쌓인 눈이 녹지 않는 것, 죽인다는 것은 차갑게 만드는 것, 역사 음. 속에서의 인간과 우주 속에서의 인간, 바람과 해류, 전 세계를 잇는 물과 바람의 순환,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부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주, 번역, 번역가도 죽어라 쓸 것 같은데? 예, 스웨덴어 번역가랑 영어 번역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는 네, 한국말로 직접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이 저도 소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 4.3 그 과정에서 돌아간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그 한 조각 그 유골이죠. 뼈라도 찾아내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애도를 종결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는 장사를 지내야 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장례마저도 시신을 제대로 수습을 못해서 장례마저도 치를 수 없는 애도를 끝내지 않은 사람들, 고통을 품고 망각에 맞서는 사람들, 이게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그 평생을 그렇게 고통과 사랑 속에서 묻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바쳐진 것일 수 있고 이 음, 소설을 통해서 한강은 또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라고. 예. 음, 그러니까 한강이 묻는 물음은 인간과 이 세계의 고통과 또 음, 아픔이 있고 폭력과 학살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사랑에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예, 뭐 신뢰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으로 남기 위해 우리가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강에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알았는데 자기 손 위에 언니가 있었다라고 해요.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니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언니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 한강의 음, 언니가 그 죽음을 맞을 때 한강의 그 젊은 어머니는 죽지 마, 죽지 마, 제발이라고 말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음, 속에서 죽음 앞에서 삶을 찾는 주인공들에게도 한강은 이런 죽음을 향해 가는 여린 생명들을 향한 그 따스한 혼의 빛을 경험하는데요. 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이 따뜻한 빛으로 나를 에워싸던 그 혼들은 얼마나 멀리 가게 될까? 학살이 벌어진 모든 장소에서 압도적인 폭력이 쓸고 지나간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밝혀지는 작별하지 않기를 맹세하는 사람들의 촛불은 어디까지 여행하게 될까? 음, 심지에서 심지로, 심장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금지를 타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그 한강에 그 8살 나이 때 쓴 그 이게 그 짧은 시, 네네, 그 시는 아까 사랑은 어디 있을까? 사랑은 무엇일까? 라는 그 말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 있을까?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이 8살 이 아이의 질문은 이제 한강 작가가 돼서 5.18과 4.3을 다룬 이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질문이 확장되는데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음, 질문은 되게 예, 다른 질문, 전혀 의미가 다르다니까. 세계는 폭력적인데 또 세계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적 긴장과 투쟁이 이 한강이 글을 쓰면서 답을 찾아 고투해온 그런 하나의 동력이라고 한강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음, 그런데 이 폭력적 세계와 또 아름다운 세계 이 두 물음만이 아니고 어쩌면 이제 결국은 한강의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고 근원적인 배움이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음, 8살 소녀였던 한강이 물었던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 그리고 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사랑이란 뭘까를 물었던 한강이 결국은 그 사랑을 물으면서 글을 써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이 자기가 글을 쓰는 거를 쓸 때 자기 몸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고 음,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부드러움과 온기와 차가움과 통증을 느끼면서 심장이 뛰고 갈증과 허기를 느끼면서 걷고 달리고 바람과 눈비를 맞고 손을 맞잡은 모든 감각의 세부들을 사용하며 글을 쓰는 그 작가의 어떤 이런 신체적인 경험이 그 글을 읽는 독자들과 어떻게 보면 몸의 경험으로, 혼의 경험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 다 왔습니다. 강연의 마무리를 이제 이런 말로 하는데요. 필멸하는 존재로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몸을 가진 내가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들을 전류처럼 문장들에 불어 넣으려 하고 그 전류가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때면 놀라고 감동합니다. 음,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실이라는 것을 생명의 빛과 전류가 흐르는 그 실에 나의 질문들이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에 음, 그 실에 연결되어 주었고 음. 연결되어 줄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글을 통해서 예, 죽은 자들과 만나고 고통스러운 세계 속에서도 뭔가 사랑을 잃지 않고 인간됨을 예, 지키려 하는 그런 모든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이들에게 이 수상의 영예를 돌린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예, 와, 예,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고 그 밤에 이제 연회가 열렸고 그 시청에서요, 스톡홀름. 네. 그 연회에서도 짧게 이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이거는 영어로 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해야 되니까 짧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상 소감에는 영어로 했는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거 보니까 또 8살 때 경험을 얘기해요. 음, 8살 때 시간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소나기가 음, 그래서 소나기를 피해서 건물 처마에 웅크리고 있었을 때 기억인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 자기 옆에 그렇게 비를 피해서 처마 밑으로 왔어요. 근데 길 건너편에도 건물 비슷한 건물에 처마가 있었는데 그 아래도 아이들이 옹기종기 비를 피해서 쫄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음, 마치 거울처럼 내가 있는 곳과 건너편에 예, 작은 군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비를 피하고 함께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저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제각각 나로서 함께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8살 때 이런 걸. 근데 수상해, 어쨌든 예, 아무튼, 어쨌든 예, 그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 1인칭의 나들이 그 언어의 실을 따라서 함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다른 내면들과 깊은 만남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작품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문학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짧은 이 영어 소감의 마지막은 또 언어에 대한, 문학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합니다. 저는 문학을 위한 이 상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여기 서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상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와, 예, 그래서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바쁘신 이그 예, 탄핵 예, 계엄 정국 하에서도 이 수상 연설을 잘 감명 네, 깊게 읽으셨는지 과거가 현재를 예,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 속에서 예, 음,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예, 투표, 예, 가표 호소를 하시는 게 인상 깊게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네, 이 한강의 노발생 수상과 또 계엄 정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데 그 가운데 정말 언어가 글을 쓰고 읽는다는 것의 의미가 또 문학이 또 철학과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음, 교회에서 들려지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설교와 말씀과 선포가 과연 이 세계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가가야 될까라는 거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폭력적이라도 윤땡땡이 같은 미치광이가 판을 치더라도 우리 인간은 예, 네. 여기는 이제 기독교 해석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음.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폭력에 맞설 수 있는 용기는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 볼수록 말을, 아, 너무 어려운데 조금씩 이해는 가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냉정한 우리 역사학자들 어떻습니까? 우리 저 홍 반장님 어땠어요? 예, 저는 결국 이제 일본 특파원이니까 이제 네. 일본적 관점에서 일본적 좀 관점에서, 예, 예. 이렇게 좀 소감을 말하고 싶은데 약간 잠깐 공유 좀 해도 되나요? 네네. 예. 네. 아니, 지금 잘 모르잖아, 문학, 당시에. 모르지만 나는 이제 특파원이니까 현상적인 것들을 알았어요. 일본에서도 지금 한강 열풍이 대단해요. 그래요. 이 어, 서점에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고 여전히 그리고 네. 지금 계엄 상황과 맞물려서 소년이 음, 온다 같은 작품에 또 대한 관심도 엄청 높아지고 있고 한국이 이런 고통을 겪은 현대사가 있는 줄 몰랐다는 시민들이 상당히 다수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여성 작가가 탔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일본에서도 이번에 후보였던 건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이제 남성 나이 음, 먹은 할아버지 이미지 옛날 저거 다 설국을 쓴 누구야 그 가하바타라든가 음, 오에겐자부로 다 할아버지 아저씨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일거에 음, 젊은 여성 작가의 이미지로 아시아 여성이 그거를 음, 최초로 이렇게 또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돼 있는데 음, 결국 이렇게 일본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한강 작가의 메시지에 분명한 음, 세계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 있다 이렇게 볼 수 음,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한강의 이 메시지는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음, 애니메이션 작가들 예를 들면 미야자키 하야오라든가 음, 지브리 그리고 음, 또 최근에는 너의 이름은이라든가 이제 음, 그런 그 또 뭐죠? 그 음, 날씨의 아이 뭐 날씨의 예, 아이라든가 아이 또 무슨 마코토 뭐 예, 문고리 있잖아. 그 뭐 아무튼 그런 신카이 마코토라는 작가 이런 사람들 음, 상당히 한국에서도 이게 소구가 되는 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상당히 뭐 한일 음, 이런 감정을 떠나서 보편적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음, 에, 뭐예요? 저 여기 당장에 아까 얘기했던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는 그 대표적인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인 얼령공주 모노노케 히메를 보면은 음, 그 자연을 파괴하면서 문명화되는 이 그 인간에 대항하면서 자연이 그 저항하는 대립 구조를 그리잖아요. 거기서 늑대에게서 키워진 이 그 여자애가 인간도 되지 못하고 늑대도 되지 못한 그 사이에서 그 파괴와 충돌의 그 경계에서 그거를 이제 고통받는 한 여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너는 왜 날 방해하는 거지? 죽기 싫으면 대답해. 음, 그댈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어. 그러면서 음, 죽는 건 두렵지 않아. 원령공주가 이렇게 대답하죠. 인간들을 음, 쫓아낼 수만 있다면 이깟 목숨 따위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 마지막 이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살아라. 그대는 아름답다.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한강 작가가 얘기했던 그 인간은 이렇게 파괴하고 폭력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아름다운가라는 메시지가 미야자키 하야오도 가지고 있는 음, 거예요. 그리고 음, 어, 그 아름다운 인간이란 존재는 끝내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음, 이제 제가 히라버 그 뭐죠? 히라버 히라버 시간. 시간이라는 히라오시, 예, 작품에서 예, 이 푸뉴마라는 이 히라버를 음, 좀 그 한강 작가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졌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작품을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 히브리어의 루아흐. 루하우라든가 이런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결국은 그 푸뉴마
인간으로서의 어떤 숨결, 그 숨에 깃든 생명력으로 인간과 인간인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음, 그 어떤 이 히브리 사상에서 이렇게 헬라 사상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그 좀 한강자가 어느 정도 이해했을까? 그런 것들이 좀 캐치가 된다면 좀 기독교적인 좀 해석도 이제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에는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이 네. 기즈나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지금 퍼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 신도의 전통 그 개념 중에 이 끈으로 우리 인간들은 다 뭔가 이 끈, 실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너의 이름은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1,000만 명 본 것 같은데 음, 여기서도 곳곳에서 그 아까 황금실이라는 그 금실이 또 나오는데 그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음, 일본 신도에서는 이렇게 볏짚으로 이렇게 막 엮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불교의 어떤 연기론 같은 것도 좀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과 인간들이 어떤 그 미세하지만 뭔가 이어져 있는 그걸 무습이라 그래요. 무습이 엮여져 있다. 음, 그래가지고 이 그 너의 이름이란 작품 또 신카이가 제작하게 된 그 계기가 그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덧없이 죽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동시에 세월호를 음, 보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음, 두 사건이 이 뭔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자꾸 사라져가는 너의 이름이 뭐였지? 미츠아. 근데 계속 기억하다가 점점점 사라져가지만 너의 이름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가는 음, 그 과정. 이제 그것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아주 실이란 건 연약해 보이지만 금방 끊어질 것 같지만 그 실과 실로 연결된 우리의 연결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성 뭐 이런 것들을 이 영화에 녹여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음, 우리가 이 세월호 이 신카이 마코토는 직접 세월호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이 덧없이 죽어져 간 그 물속에 수장되어져 간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럴 음, 때 그 죽어져 간 아이들이 우리 광주에 영원히 우리 올해 지금 2024년에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또 음, 세월호 이태원에서 죽어져 간 그 윤석열이 이태원 때 어떻게 했어요? 영정도 안 올리고 이름도 안 올렸거든요. 그쵸, 그때. 과거를 지우려는 작업이에요. 그게 정말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건데 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의 이름은 무엇이는가? 음, 이태원에서 세월에서 죽어져 간 이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자 할 때 그 과거의 그 이름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를 음. 아까 예, 살릴 살아라 수 있냐? 그대는 아름답다. 우리가 전쟁의 파국 속에서 죽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이 역사의 음, 근원에는 그런 잊혀져 가던 이름들이 있다. 이제 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일본이라고 우리가 무턱대고 다 이렇게 싫어하거나 배척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음, 보기에는 한강 작가의 메시지에 열광하는 일본 독자들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도 일본의 이런 여러 작가들의 메시지 속에서 또 보편성을 찾고자 할 때 또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아까 개념들하고 또 연결해서 새로운 해석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 어, 길어요. 죄송해요. 자, 우리 손 박사님 오늘 저 딴 데서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세팅이 좀 다르네. 또 어디 놀러 갔어? 아니고 마이크 소리도 좀 다르고. 바빠서.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손 박사님 어떻게 했어요? 냉정한 역사학자님. 예. 아니요, 일단은 뭐 그 소설 자체가 문장 하나하나가 다 시 같잖아요. 한강 작가님이 강연도 시처럼 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말도 되게 느릿느릿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 답답해서 못 보겠어, 조용조용하고. 솔직히. 그러니까 한강 뭐 노벨 문학상 수상 딱 뒤에 붙으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동의합니다. 네, 예, 알아듣기 전적으로 힘들고 동의합니다. 예. 느려 터졌는데 답답해 하지만 저기에 죽겠어. 뭐가 있다 어,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거죠. 예. 네. 그 마치 안 들으면은 그 뭔가 문화에 떨어진 사람 된 기분? 그러니까 예, 네. 예.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라이트 노벨이나 뭐 이렇게 음,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 예. 편이지 은하의 정통 문학을 공전설. 좋아하는. 네. 뭐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예, 어쨌든 네, 그 맨 마지막 작품이 뭐지? 작별하지 않는다. 네. 예, 그거 끝까지 다 보고 나면 뒤에 이제 작가의 말이 있는데 음, 거기에 이제 한강 작가님이 그렇게 나의 다음 작품은 사랑에 대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음,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쓰여 있길래 음. 네, 이제 그 로맨스물 한번 해보시겠다고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다가 오늘 이제 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 치정이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구나. 음, 네, 또 이제 뭔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음,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네요. 네, 음. 근데 네, 안 읽을 것 같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읽을 것 같다. 네, 분명히 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조금 들었어요. 네, 근데 저도 들으면 들을수록, 이 한강 작가님의 이제 책들은 그 서재의 인테리어용으로 활용되면 아주 아름답지, 읽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직 강연도 저렇게 어려운데, 강연이라는 게 그 자기의 소설을 좀 풀어 쓰고 얘기해 주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거야, 결론이. 항상 질문과, 그죠? 아닌가,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명확한 대답이, 예? 읽어보면 또 재밌고, 아, 네, 그래요, 또? 또 읽어야 사실은 되나. 답을 자꾸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있는데 같은 사람들. 예. 질문은 질문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요. 아니, 네. 화장실에서 그 뒤에 안 닦고 나오는 기분이에요, 항상. 질문만으로 끝나면. 네, 근데 뭐 그래야 계속해서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서 그 나의 삶의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그, 다음의 선택은 이전의 선택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네. 깔끔하게 떨어진 답이 나온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그걸 접수하고 넘겨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닦지 않은 똥은 굉장히 소중하다. 네. 그래서 그 학문의 간지러움이 예, 세상을 예. 바뀌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역시. 예, 좋은 예. 거죠. 그래. 저도 영화도 오픈 결말은 잘 안 봐요. 답답해. 누군가 확실히 죽어야 돼.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점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코알라님의 이야기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거를 우리 인문학자들은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한강 작가 이런 인터뷰 이 느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2배속으로 어, 들으시나? 아니요. 저는 듣는데 예. 사실은 중간중간에 너무 울컥했어요. 아, 진짜? 역시 예. 감성이 달라, 아, DNA가. 그러니까 뭐냐면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쵸? 이게 언어의 감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저는 설교를 할 때나 어디 글을 쓸 때나 항상 네. 논리 정연한 걸 좋아하는데 과연 논리 정연하게 글을 쓰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걸까? 그런 조금 반성을 음, 많이 해서 네. 명색이 인문학 언저리 인문학자인데 너무 예, 철학자 신학자처럼만 하고 문학이라는 것을 너무 도외시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음, 시대는 문학의 시대고 뭐 우리 홍 반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음, 영화와 뭐 애니메이션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음, 것으로 그 사상을 또는 음, 그 마음을 그 감성을 표현하는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대중들에게 다가가려면 이제 그런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그거는 이제 우리의 설교나 이제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그 신학이나 이 언어가 과연 그 현대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음. 항상 지금 나왔지만 답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묻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러니까. 감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현장에 있으면요. 답답하시네. 담임자가 되면 교인들은 답을 원해요. 하나님 어떨까요가 아니야. 답을 원해요. 목사들한테도 이렇게 해라. 어, 이렇게 해라. 이게 편하거든. 지금 이 사회에서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생각하고 앉아있기가 싫은 거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원한다고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공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영훈 목사님께서 수복음교회 어, 이영훈 목사님께서 지금 담임 목사 맞잖아요, 이 양반. 이 나라가 네. 탄핵 정국으로 혼돈과 흑암에 뒤덮여 버렸다. 그래서 성령의 성령의 불빛 비춰 어둠 밝혀야지. 얼마나 정확합니까? 밝혀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좌로라 우로라 치우치려고 기도해야 된다. 국가 안정과 대통합을 위해서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겠다. 전국 특별 새벽기도 할 예정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핵이 가결되면 특별 비상구국 기도회를 드리겠다던 이 이영훈 목사가 탄핵 가결을 두고 나라가 혼란과 혼돈에 뒤덮였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한다는 등 발언을 해 논란이다. 역시 대단하신 분입니다. 실망을 안 시키죠. 그리고 예, 예. 이번에 100만 명이 운집한 여의도에 그 네. 화장실 문제가 심각한 과제였는데 안 열어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어, 이호 그리고 목사님. 지난주에 조영기 목사 장례식장에 네, 모인 교계 지도자들이 마침 대통령 후보 윤석열에게 이렇게 네, 축복 기도해주는 장면을 있었잖아요. 네네. 잠깐 그 공유를 꺼주시면 제가 사진 하나 공유해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그거를 이제 평화나무에 김용민 목사가 예, 이제 이렇게 예, 예, 예. 그, 어, 거기에 축복 기도를 손을 얹고 한 10명이 음. 있어요. 이분들 10명이 계시네. 그중에 우리 감리교회 감독 회장님도 계십니다. 강릉중앙교회 이철 예, 예, 감독께서. 예. 이 10명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대.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음, 그러니까 다들 묵묵부답으로 침묵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뭐 전혀 그 이분들은 뭐 그냥 윤석열과 한 배를 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또 하나 제가 보다 보니까 음, 그 워싱턴 포스트 기사인데 음. 동영상 보도를 보다가 이 군용 차량이 이제 국회로 네, 맞군요. 진출하는데 네네네. 청년 하나가 딱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딱 멈추더라고요. 네, 무장한. 네. 바로 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아, 아주 아, 또 바로 그 거기였네. 극적인 장면인데 아주 이제 사람들은 놓치고 지나가는 동영상을 제가 캡처를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동영상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 그 지금 이 계엄 사태에 대한 한국 교회가 보이고 있는 음. 아주 그 이 폭력을 가하는 자의 위치에 함께 서 있는 한국 교회. 아니, 예, 어떻게 아주 이렇게 여실히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두깨랑 제가 똑같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걸 혼자 발견했다고? 진짜. 딱 캡처를 떴지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극적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지금 오늘 출연하지 못했던 우리 홍두깨님께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잖아요. 그거 공유 한번 해주시죠. 결국 국민이 왕이 되는. 이 모습을, 이게 뭐, 그냥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윤석열의 왕에서, 예. 이렇게 왕이라고 그 손바닥에 쓴 왕자를 이제 빗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돌고 있고 또 하나는 네. 국회 여기 위에가 점으로 탁 돼가지고 주권할 때, 주인할 때 국민의 주. 네, 주로 많이 주인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라고 국민이다. 해서 이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 국회 위에 점을 딱 하나 찍어가지고 주자로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돌고 있죠. 야, 이렇게 정말 만들려고 해도 힘들어. 그죠? 진짜 신박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고, 우리 한강 작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이제는 약간 시간이 돼서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